안녕하세요. 전선 연료체 해석 및 실습. 오늘은 속도와 압력의 커플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리뷰하고 오늘의 내용인 속도 압력 커플링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는 1주차 강의 소개했고 그 다음에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미분 방정식에 대한 차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가장 단순한 1차원 정상 상태의 열 확산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시간 미분항에 대한 차분법에 대해서 했었죠. 요거는 이제 공간에 대한 차분법인데 이제 시간을 어떻게 차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양해법과 그 다음에 음해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플루언트를 인스톨하면서 간단한 측류 문제를 마이크로 채널에서 해석하는 그런 실습을 다루었었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압력과 속도에 대한 커플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공간에 대해서 차분을 하고 시간에 대해서 차분을 함으로써 그리고 압력, 속도 커플링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큰 그 수치적인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닌데 이러한 용어들이 왜 나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난류 모델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1주차 정도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뭐 어려운 입자라든지 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CFD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러프하게 간단한 그런 수준에서 간략한 수준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유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다시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2주차에 공부했던 것은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유도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체와 고체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속도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속도장의 가속도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나비아-스톡스 방정식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F는 ma라는 그런 뉴턴의 제2 법칙, 운동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서 이런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 3차원으로 표현이 되죠. 요거는 이제 벡터식이니까 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었고, 참고로 여기다가 이제 연속 방정식까지 붙여서 함께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미분,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미분,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여기서는 지금 x, y, g, 시간 t 해서 4개의 독립변수가 있는데 그 4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편미분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이 편미분에 대한 그런 항들이 몇 개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랑 한번
세어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편미분 3개, 공간에 대한 1차 편미분이 12개, 2차 편미분이 9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얘기했고요. 그 전에 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편미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공간에 대한 편미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차분법과 유한최적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CFD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유한최적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유한최적법은 훨씬 더 그 접근하는 방식이 복잡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을 또 이제 유한최적 내에서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생각하고 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개념적으로 쉬운 유한 차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점에서 우리가 그 테일러의 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테일러의 급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얘기했었죠.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forward difference scheme, backward difference scheme, 그 다음에 central difference scheme,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forward랑 backward는 각각 그 에러의 오도가 델타 x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central difference scheme은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x,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전산유체 역학을 하면 그 격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central difference scheme의 에러가 훨씬 더 작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차분법은, 공간 차분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유한 차분법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차원 정상 상태의 열 확산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열 발생률을 무시한 그런 지배 방정식에 해당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1차원인 경우에는 그 어떤 어널리티컬 솔루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으로 직접 미분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연습으로 이것을 우리가 공간을 차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고, 공간 차분을 하면 뭐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방정식은 요 각각 요 빨간색 요 점들은 경계 조건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고, 내부에 있는 요 n-1개의 지점의 nx, 우리가 여기 요 격자의 개수를 nx라고 했는데 nx-1개의 지점에서 우리가 이 온도 값을 찾아내는 건데, 그 각각의 한 점,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양 끝점, 양 옆에 있는 그런 두 점의 온도랑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이렇게 보면 마치 이거를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여러 개 수없이 많은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선형대수학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즉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트라이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고, 트라이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개수 항에 해당하는 그 행렬과 온도의 벡터, 그리고 요 경계값과 이 개수가 나타내주는 이런 개수 벡터, 이렇게 돼서 우리가 a 곱하기 t는 b라고 하는 이러한 행렬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온도는 그래서 역행렬을 구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이 미분 방정식들은 결국 이렇게 선형화된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변환시켜서 우리가 결국
행렬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선형대수학의 행렬 관계식을 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시간의 차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항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K 스텝에서의 온도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K 플러스 1 스텝에서 온도를 알 때 얘를 요 K 플러스 1 스텝에서의 I 지점에서의 온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것이, 하나는 양해법, 하나는 음해법이라는 게 있는데, 양해법은 다 모든 것이 다 보시는 것처럼 K 단계에서 문제를 다 온도의 온도 값으로 K 플러스 1단계의 온도를 구하는 것이고, 음해법은 반대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I 위치에서의 K 플러스 1 스텝에서의 온도가 K 플러스 1 스텝에서의 그 주변에 그 주위의 온도랑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해법은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비해서 음해법은 앞에서 우리 공간차분법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또 연립방정식으로 문제가 규결이 돼서 양해법보다는 더 복잡한 그런 관계식을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음해법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양해법은 explicit method는 우리가 그 어떤 I 위치에서의 그 새로운 시간 스텝에서의 값을 고려할 때 그 옆에 있는 값들의 그 시간 스텝이 과거의 값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치의 안정성, 다시 말해서 수렴을 잘 하지 않고 진동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였죠. 반대로 음해법은 계산하는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진동이 없어서 그 수치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K번째 스텝에서 K 플러스 1 스텝으로 가는 도중에 이 I번째의 이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면은 바로 그냥 요 K번째 스텝에서 바로 K 플러스 1 모든 값을 요 값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fully explicit이라고 했고, 즉 양해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스텝에서의 값들로 우리가 표현된 그러한 관계식을 이용하는 것을 fully implicit method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양해법과 음해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크랭크 니콜슨 메소드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우리가 웨이팅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그 기법들로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요 수식을 전개하면서 요 R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그리드 프리의 넘버라고 얘기했고요. 격자 프리의 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격자가 작아지면서 그 작아지는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시간을 크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한계, 계산 수치적인 한계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수가 주어진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압력과 그 다음에 속도의 커플링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와 압력의 커플링 문제는 사실은 이 수치적인 해석을 할 때는 모든 문제에서 CFD 문제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압축성이면 이제 밀도가 일정하니까 조금 더 식이 간단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3차원 공간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 2차원 정상 상태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니까 이 앞에 있는 시간의 항들이 사라지고 없죠. 시간 텀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간 미분 항들이 없어졌고 정상 상태니까. 그다음에 2차원이니까 우리가 UV 항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3차원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격자를 생각할 때 3차원 공간 격자를 생각해야 되니까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속도 압력에 대한 커플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2차원 격자로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압축성의 2차원 정상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질량 보존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이렇게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요 가정에 대해서 2차원이고 비압축성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소스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스 아시죠?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운동량이 속도 U 성분으로 운동량이 어디선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은 어떤 샘이 지표면으로부터 이렇게 솟아오른다든가, 아니면은 거꾸로 싱크대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싱크가나 아니면 소스가 되죠. 그런 것들 우리가 소스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주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선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물이나 공기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싱크대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유체가 있다 그러면은, 사라지는 유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스항을 고려해야겠죠. 우리는 지금은 소스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자, 위에 이러한 편미분 방정식, 이거 우리 전형적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다 이게 편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체에서는 독립변수가 2차원만 돼도 x, y에 되어 있고, 정상 상태니까 시간은 사라졌으니까 x, y에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할 때마다 다 편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을 연립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립해서 속도도 우리가 미지수고 압력도 미지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속도와 UV와 압력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속도와 압력에 대한 해를 구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아래와 같은. 무엇이냐? 첫 번째, 비선형이다 라는 거죠.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속도 U와 이 속도 U의 미분값이 곱해져 있어요. 이 두 개가. 이 하나만 있으면 이게 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런 지금 질량 보존식은 선형이죠. 그런데 이 운동량 보존식이 U라는 요 항과 U의 X 성분의 미분항, V와 U의 Y 성분의 미분항, U와 V의 X 성분의 X의 미분항, V와 V의 Y 방향의 미분항,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미분되어 있어요.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이러한 꼴을 우리가 비선형이다라고 했죠. 서로 곱해져 있는 꼴. 그래서 운동량 보존식의 대류항들이, 요 파란색으로 요 표시한 요 항들이 비선형성을 가지는 어려움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속도 성분 UV는 3개, 여기에도 U와 V가 있고 여기에도 U와 V가 있죠. U와 V가 있어서 3개의 방정식에 모두 포함되어서 이 3개의 방정식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커플드 되어 있다는 말은 결국은 여기서 만족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압력이 이게 좀 짜증이 나요. 압력은 운동량 보정식에서 구배항 형태로 요거 x의 기울기, x 방향의 기울기, y 방향의 변화 기울기, 이런 구배라는 걸 우리 기울기라고 그랬죠. 이런 구배항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압력을 구할 수 있는 별도의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타나려고 그러면 여기 다 나타나던가. 그런데 여기 두 개만 나타나고 여기엔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압력이 이 두 개, 압력의 값이 이 두 개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이 압력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질량보존식에서는. 다시 말해서 연속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질량보존식을 다른 말로. 여긴 나타나지 않고 이 두 개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과 속도를 우리가 속도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을 풀면 이 두 개는 만족시키는데 여기 이 압력의 이 압력장이 이 내부까지 질량보존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바로 속도와 압력의 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이 운동량 보존식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속도장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속도장이 첫 번째 PD인 이 질량 보존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장이 pressure field가 속도장을 구하는 과정의 제약 조건이 됐나요? 이 속도장이 속도가 이거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시키면서도 여기 이 두 개에서는 압력까지 만족시켜야 되는. 그래서 압력이 속도장을 구하는 과정에 제약 조건으로 우리가 작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속도와 압력의 커플링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풀어내는 방법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심플 알고리즘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심플 알고리즘은 이러한 약자예요. semi implicit. 음해법이죠. 그러니까 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 압력이 연관되어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음해법으로 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심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속도 성분에 의한 비선형성과 속도 압력의 커플링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유체역학 CFD 하는 사람들입니다. 파탄카라는 사람이랑 스팔링에 의해서 제안된 반복적인,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이래, 반복이라는 건 이터레이션이죠. Iterative Numerical Method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terative Numerical Method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심플이다. 1972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 얘기죠. 지금이 2020년대니까 23년이니까 1972년이면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그 속도도 느리고 성능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이미 그때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고 이제 그 뒤에서 하나하나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정된 압력장을 사용해서 운동량 보존식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장이 있고 그 압력장이 전체 우리 유동 전체에서 그 압력장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압력장에 대한 속도와 속도 U와 V 2차원 문제니까요. 속도장에 대해서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추정된 압력장을 이용해서 추정된 속도장을 구했으니까 그 추정된 압력장과 속도장을 질량 보존식에 대입합니다. 왜냐하면 요 두 개는 운동량 보존식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압력은 결국 운동량 보존식에서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요 압력과 속도장에 대한 것을 에 대한 결과를 질량 보존식에 대입해서 압력 수정 관계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질량 보존식에 압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관계로부터 요 속도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압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속도를 질량 보존식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량 보존식이 압력으로 표현되는 그런 관계를 얻게 돼요. 거기서 압력을 만족시키는 압력을 계산해냅니다. 그럼 그 계산해낸 압력이 처음에 추정된 압력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른 값을 그 차이를 계산해냅니다. 그 차이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그 추정된 압력값에다가 그 방금 전에 그 질량 보존식을 만족하는 압력값과 그 원래 추정된 값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더해가지고 새로운 추정된 압력값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뒤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추정하고 거기서 만든 속도를 계산하고 그 속도를 이용해 그 속도와 압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질량 보존식에다 집어넣어서 그 만족되는 압력을 계산하고 그 압력 만족되는 압력이랑 그 원래 추정한 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원래 추정값에다 계산해서 이제 요거를 반복해서 쭉 반복한다. 언제까지? 압력의 변화, 요 차이가 압력의 수정량이 굉장히 무시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설정된 오차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 계산을 반복한다. 그래서 그 이터레이션 한다. 그래서 반복적인 수채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낸 사람들이 파탄카랑 스팔딩이라는 유명한 CFD 하는 사람들이죠. 스팔딩이라는 사람은 현재 그 CFD 소프트웨어의 기본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파탄카도 그 스팔딩과 함께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이 심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또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런 2차원 격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차원 격자, 2차원 공간의 격자에 대해서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FDM이라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FDM에 대한 기법. 근데 이제 FDM의 기법이 아니라 FDM은 이제 점과 점이었죠. 요 점과 요 점, 이웃하는 점들의 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우리 이 원래 전산유체역학은 FVM 기법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지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죠. 점과 점의 어떤 대표값으로만 얘기하면 요 사이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요 사이에 요 값은 어떤 값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게 요 차이가 요 격자가 좀 크거나 아니면 격자가 작거나 그러면 얘가 연속 방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 공간을 다 메꿔서 이 공간 전체에서 우리가 값들을 생각한다라고 적분해서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finite volume metho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VM은 특정 한 점에 대해서 관계식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부피에서 관계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2차원인 경우에는 부피가 아니라 여기 finite volume이라고 해서 이제 부피죠. 2차원인 경우에는 2차원 격자 시스템에서는 볼륨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빗금친 영역, 요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점 P에서 우리가 압력 구배항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압력 구배에 대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X 방향의 그 운동량 보존식에서 압력의 X방향의 구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X방향 속도 U의 지배방정식에 나타나는 그 압력의 X방향 구배항을 이렇게 한번 요 점 P에서 한번 이산화해 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생각할 거냐? FVM은 이 점 P를 둘러싸고 있는 요 영역.
요거는 이제 우리가 2차원에서는 볼륨이 아니라 이런 면적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X방향, 그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요 X방향, 요 면과 요 면에서의 압력은 요 면에서는 요 점이나 일정하고, 요 점이나 일정하죠. 근데 여기서 이 면과 이 면의 압력은 다르죠. 그래서 이 점 P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그 압력의 변화는 X방향으로의 변화, X방향으로는 이렇게 델타 X만큼 변할 때 이게 얼마나 변할 거냐? 그러면 델타 X분의 우리 P2는 여기입니다. 요거 작은 small e, 그다음에 P small w의 차이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점 시스템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점 P를 중심으로 해서요. 제가 점을 8개를 고민을 해놨어요. 마치 그 FDM처럼 옆에 있는 요 점들이 있어요. 즉 큰 격자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우리는 격자를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격자 지점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그 전산유체역학에서는 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점피, 우리가 궁금해하는 요 점피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스트, 왼쪽에 있는 거는 웨스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노스, 그래서 북쪽, 노스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사우스에서 이 라지 W, 라지 N, 라지 S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압력과 같은 경우에 요 지점의 압력은 계속 요 지점의 압력을 요 면에서는 일정하고 요 면에서는 또 다른 값으로 일정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요게의 압력은 어떨 거냐? 요게 압력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 요게 간격이 같다라고 하면 등간격이라고 치면 평균값이다 라고 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요 점도 요 평균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각각 요 점은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small e, 그러니까 그 이스트의 소문자, 웨스트의 소문자, 노스의 소문자 n, 그다음에 사우스의 소문자 small s로 이렇게 각각 요 파란 점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계면에 해당하는 요 대표점을 이렇게 파란색 점들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격자점은 대문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요 두 점 사이의 압력 차이가 요 P에서의 압력 차이의 대표값이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요 길이의 차이는 델타 X분의 여기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압력의 차, 그래서 스몰 e에서의 압력 빼기 스몰 w에서의 압력을 델타 X로 나눈 것, 이게 요 X방향의 지배방정식의 압력 구배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국 요 점에서의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이 P라는 점과 그 P라는 점의 왼쪽에 있는 라지 W라는 점의 중간값 정도겠죠. 그래서 2분의 P 라지 요 스몰 e는 죄송합니다. 요 스몰 e는 요 점은 요 라지 P와 라지 E의 중간값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P 라지 더하기 P 라지 P 이렇게 되겠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중간값. 그 다음에 P 스몰 W는 요 점에는 이 라지 W와 라지 P의 평균값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2분의 P랑 마이너스 2분의 P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2분의 1이 여기 있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은 공통으로 앞에 2분의 1로 뽑아내고, 그럼 델타 X분의 요거 남는 거는 이 지점에서의 압력, 그러니까 라지 E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라지 W에서의 압력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 델타 x분의 이 지점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라지 w에서의 압력,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역에서의 FVM으로 표현된 이러한 압력의 구배항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압력 같은 경우는 이 면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니까 이 내부를 적분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 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됐죠. 자, 반대로 아페지에서와 유사하게 y 방향의 그 속도 V에 있는 요 압력의 y 방향 구배항은 점 P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요 면과 요 면 사이의 압력의 차이에 의한 그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는 요 두 지점의 요 두 면 사이의 길이는 얼마냐? 델타 y. 델타 y에 대해서 압력의 차이는 요 스몰 n에서의 압력, 지점에서의 압력, 요 파란색 요 지점, 그다음에 요 스몰 s에서의 압력을 차이를 델타 y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스몰 n에서의 압력은 뭐냐? 이 라지 p와 라지 n 사이의 평균값. 스몰 s에서의 압력의 값은 얼마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라지 p와 라지 s에서의 평균값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 p는 이렇게 여기 플러스 2분의 p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이렇게 지워져요. 2분의 1이 여기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에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델타 y분의 pm 마이너스 p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압력은 x 방향으로는 이 점과 이 점의 압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과 라지 n과 라지 s의 압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제 x 방향과 y 방향의 압력 구배항 관계식을 제가 이렇게 굳이 보여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이 위치 P라는 점에서 미분항의 차분 관계식은 뭐냐면은 이 P의 주변 위치, 이 P점의 주변 위치, 비록 우리의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양쪽의 요 면적 그리고 또 y-방향으로 요 면에서의 압력 차이로 구했지만 결국은 이 차분의 관계식들은 P의 주변의 이 압력들로 주변 값들의 압력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비슷한 방식으로 X방향의 운동량 부정식의 전체항 얘를 이제 다 차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점 P에서의 속도 U를 주변 위치의 속도와 압력 값들로 주변 위치라는 건 요 점들이죠. 요 점들의 값들로 우리가 선형화해서 지금 이거 다 선형화한 거죠. 이게 편미분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선형화된 거잖아요. 이 선형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선형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선형화된 주변 위치의 값들로 선형화된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이거를 그럼 직접 안 보여줬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이렇게 대류항을 차분하려고 하면 요 내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은 FVM이라서 훨씬 더 복잡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유도될 수 있는 압력의 구배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 거고 그것들이 주변의 값들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그런 개념을 갖고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제 조금 더 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X방향과 Y방향의 운동 보존식의 모든 향을 방금 전처럼 이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근데 매우 복잡해, 과정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격자가 조금 이렇게 엇갈린 격자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스태거드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굳이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태거드 그리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격자 시스템이 사실은 압력과 그 다음에 그 속도의 격자를 살짝 이렇게 엇갈려 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이 과정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은 앞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개념적으로 간단한 FDM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까지는 설명을 해왔지만, 이 속도와 압력에 대한 그 커플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수식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미소 최적에 대한 그런 적분 개념까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대한 미소 최적에 대한 적분 관계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데, 그거는 훨씬 그 FDM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난한 아주 그냥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유도 과정이 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격자 시스템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FVM의 유도 방식도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학습했던 FDM 방식과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압력 구배항의 항들이 결국은 전피에서의 구배항이 요 주변의 요 값들로 표현된다. 그 표현되는 방식은 여러분들한테 복잡해서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그러한 유사하다라고 해서 그 차번 관계식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체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에 너무 집중하면 또 이제 그 전산유체역학이 너무너무 복잡한 수학 문제로 빠져들어가니까 알긴 알아야겠지만 뭐 요 정도 선에서만 알고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전피에서의 그 속도 성분들은, 속도 성분들은 요 주변에서의 이 속도 성분들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냥 X방향 운동방정식의 전체 항 중에서 속도항을 포함한 것을 다 전피에 대해서 차분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요 지점에 대해서 차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앞에 어떤 개수가 있고, 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요 그 속도들에 대해서 앞에 또 다른 요 개수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합한 거, 요 W에 대한 거, 그다음에 S에 대한 거, E에 대한 거, N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는 S에 대한 개수, E에 대한 개수, N에 대한 개수, W에 대한 개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차분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앞에 있는 식이 우리 차분해 놨지만 그것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거죠. 유해식에서 우리 여기서는 이제 UV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UV로 표현하지 않고 U 바로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X방향과 Y방향의 속도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그냥 벡터로 생각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P점에서의 U의 성분들, 그러니까 UV에 대한 식들은 요 앞에 있는 개수 더하기 주변에 있는 위치에서의 속도의 성분들로 이렇게 표현돼서 그걸 다 합하고, 이퀄 요거 남는 거, 얘를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점 P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요 관심이 대상이 되는 위치에서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첨자 요거 NIGH는 네이버에서 요 앞에서 따온 겁니다. 그 N으로만 따올까 싶었는데 N은 요 위에 노스랑 우리 겹쳐져서 그냥 제가 일부러 네이버에 여기까지 다 이렇게 끝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EWNS의 점들의 값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분이 될 거다. 이 차분의 식은 어떤 형식인지는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이런 간단한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 그냥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서 얘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차분법, 반이산화 관계식이라고 했어요. 반이산화 관계식. 왜 반이산화 관계식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이산화 관계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앞에 있는 그 속도항들에 대해서만 차분을 하고 차분을 해서 선형화된 관계식으로 표현하고 뒤에 있는 압력 구배항은 그냥 원형 그대로 여기 있는 원형 그대로 x와 y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제가 점 P에서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의 구배항을 구해 놓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질질 길게 써갖고 다니면 굉장히 식이 길어지잖아요. 요게 앞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굳이 얘를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요 항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레디언 벡터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냐?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1차원 열 확산 방정식의 차분 관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 방정식은 이 지배 방정식은 이 나비아-스톡스 방정식보다 훨씬 더 단순한 그런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지만 뭐 요 항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단순한 식이지만 이 지점 i에서의 관계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차분하면 공간 차분을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ti가 i라는 점, 이 i라는 점이 우리 요 앞에서 우리가 관심 있었던 점 P에 해당하는 거죠. 그 i라는 점이 요 점 P에 해당하는 건데 요 개수가 마이너스 2였어요. 마이너스 2ti가 여기 본 것처럼 AIT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TI의 옆에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그래서 TI-1, TI 플러스 1 얘가 이제 주위에 있는 점들의 값과 그거의 개수였죠. I-1에 대한 개수는 1이었고 I 플러스 1의 개수는 또 1이었죠. 그래서 1 곱하기 TI-1 1 곱하기 t i 플러스 1을 더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에 대한 요 차분법, 공간 차분법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차분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기본으로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P라는 점에서의 속도와 그 속도의 그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점에서의 속도와 그 속도에 대한 그 개수들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복잡한 식을 이렇게 우리 간략하게 가정해서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이산화 관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좌변의 식이 이런 식으로 보면 right hand side라고 제가 이렇게 LHS라고 했는데 이 좌변은 모든 미소 최적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므로 이 P점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지만
요 위에 있는 점, 요 옆에 있는 점 다 모든 요 격자점에 대해서 다 그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쭉 우리가 전개해 나가면 모두 나열하면 이게 연립방정식으로 됩니다. 이게 선형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속도 성분에 대해서. 그래서 모두 나열하면 연립방정식이 되는데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1차원 앞에서 우리 이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1차원 열 확산 방정식의 FDM 차분식이 결국은 행렬식 이런 행렬식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온도와 그 앞에 있는 계수들 요거는 이제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있는 그 각 지점들마다의 우리가 그 온도의 벡터였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이 계수를 곱해서 여기 상수 벡터에 해당하는 이런 행렬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표현되는 과정과 얘도 동일하다. 왜? 이걸 이렇게 각 지점마다 이렇게 쭉 유식을 써주면 결국은 얘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P라는 지점에서의 개수가 전체 모든 그 점에 대해서 그 모든 격자점에 대해서 쭉 하면 그 앞에 있는 우리 그 개수 행렬이 될 거고 뒤에는 우리가 마치 요 온도에 대한 요 벡터처럼 속도 벡터에 대한 이런 값이 될 거고 요 뒤에 있는 요 상수항에 대한 거는 요런 점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요런 점들 중에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것이 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넘어갈 거고 얘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처음에 가정한 값을 우리가 쓸 거라고 했죠. 처음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속도와 압력에서 처음에 속도가 전체를 어떤 특정한 속도 필드 값이 특정한 압력 필드가 압력장이 전체 그 유동장을 만족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압력에 대한 요 값은 속도에 대해서는 상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우린 지금 속도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특정 압력이 가정한 압력장이 유동장 정체에서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가정한 압력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서 여기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요걸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 대개 이 내부에 있는 수식들이 요 앞에서 우리 트라이 다이고널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이건 훨씬 더 복잡한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도한 식은 이거예요. 마지막 식에서 자, 그럼 속도 U는 어떻게 구하냐? 속도 U는 자, 이런 식으로 행렬식이면 어떻게 해요?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양변에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 역행렬 곱하기 A 행렬 그다음에 U 속도 성분 이렇게 되면 A의 역행렬이랑 A 행렬이 곱해지면 이게 뭐라고 하면은 이게 단위 행렬 I가 되고 그래서 U 속도 U 자신이 되죠. 그리고 양변에다 똑같이 A의 역행렬을 곱해줘야 되니까 A의 역행렬 곱하기 H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압력이 이 필드 전체 유동장에 대해서 이 압력장이 만약에 이 필드를 성립한다고 만족시킨다고 가정이 되면 그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그 압력은 운동량 보존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운동량 보존식을 우리가 뭐라고요? 반 이산화해서 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 속도와 압력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관계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따져야 됩니다. 자, 속도와 압력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이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비록 압력은 요 지금 질량 보존식에는 없지만 요 속도 성분은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의 속도는 또 다른 물리량 보존식인 질량 보존식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순하게 정상 상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 상태의 그 질량 보존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 상태 질량 보존식이죠. 만약에 정상 상태가 아니고 비정상 상태면 여기다가 앞에 우리 그 시간에 대한 항이 있겠죠. 우리는 지금 정상 상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정상 상태의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 얘를. 네, 속도 U가 뭐라고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렇게 그다음에 얘랑 이렇게 곱해준 거에다가 앞에다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다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A 역행렬에 곱하기 H를 그레디언트 내적하고 그레디언트 벡터와 내적하고 그 다음에 A 역행렬에 그레디언트 P 한 거에 요 값을 역행렬에 죄송합니다. 요 그레디언트 벡터에 내적을 하고 이퀄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얘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되죠. 요 수식이 만족돼야 된다. 이 압력이 요 관계식에서 압력이 어떤 특정한 압력 필드가 있으면 그 압력이 만족된다고 하면 그 압력으로 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부터 계속 유도한 것처럼 그 속도는 다시 뭘 만족해야 된다? 질량 보존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질량 보존식 만족되는 질량 보존식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압력에 대한 수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압력은 비록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압력은 비록 이렇게 연속 방정식, 다시 말해서 질량 보존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압력의 항이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유도한 속도와 압력의 관계식, 속도와 압력의 관계식은 바로 요거였죠. 요거. 속도와 압력의 관계식으로부터 그 관계식을 유도해서 질량 보존식에 대입함으로써 연속 방정식을 간접적으로 그 압력이 만족하도록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속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합니다. 자, 압력을 우리가 특정 압력 값들이 전체 유동 필드를 다 만족한다라고 처음에 가정이 돼요. 그게 뭐 약간 오차가 있지만 우린 근사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만족되는 대충 만족시키는 P 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질량 보존식에서 죄송합니다. 운동량 보존식 요 녹색으로 된 요거에서 압력과 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유도했어요. 그리고 이 속도 성분은 결국은 또 뭘 만족해야 되냐? 또 다른 물리량 보존식인 질량 보존식에다가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바로 요 질량 보존식을 압력 항형으로 표현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압력이 간접적으로 요 연속 방정식을 다시 말해서 질량 보존식을 만족하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새롭게 풀어보겠다 이 말이죠. 요 P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차분을 해가지고 이 식을 풀겠다 이거. 요거는 개수들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다음에 H도 아까 그 상수 벡터였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값은 요 압력, 새로운 요 압력으로 표시된 요 항을 우리가 표현해 보겠. 요거를 새롭게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 새롭게 압력을 구하고요. 구한 압력을
압력을 이 식으로부터 새롭게 구해서 이 새롭게 구한 요 압력으로부터 다시 여기서 구한 압력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압력과 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다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속도를 요 식에서 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속도와 새로운 압력을 구한 거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우리가 어떤 압력과 속도, 어떤 처음에 압력 필드를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압력 필드로부터 이런 관계식에서 이러한 마지막 식을 만족시키는 이 식에서 압력을 계산해 보고 그 압력식으로부터 다시 속도를 계산해서 다시 이 항으로 다시 되돌아가 봐서 이 식이 만족되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식이 만족되면 걔가 근이인 거죠. 만족되지 않으면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이 과정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스팔딩이랑 파탄카가 만들었고 그 방법의 이름을 simple이라고 한다. 아까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이라고 했죠. 그 simple이었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심플 기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선 지금 격자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차분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했지만 우리가 그냥 아주 현재까지 얘기한 걸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어떤 추정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추정값의 압력이 요 P 에스터리크가 사용해서 요 운동량 보존식이 만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압력장을 만족시키는 운동량을 계산했을 때 그 운동량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속도죠, 속도. 속도장. U 에스터리크, V 에스터리크. 요걸 이제 그냥 저는 UV를 하나로 U 바로 이렇게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식은 앞에서 U도 했었어요. 요걸 만족해야 된다면 요 P 에스터리크가 우리가 가정되면 알고 있다면 속도장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추정된 압력장과 속도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식이 또 다른 물리방정식인 연속방정식, 다시 말해서 질량보존식에 만족돼야 되고 그걸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압력에 대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압력을 계산해 보면 원래 이 P 에스터리크랑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압력이라는 것은 이 운동량 보존식만 고려된 이걸 만족시키는 거였는데 이걸 다시 별도로 질량 보존식에다가 별도로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는 거랑은 살짝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계산된 요 P 값과 처음에 계산된 이 P 에스터리크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요 차이만큼을 원래 이 값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대입해 주는데 그냥은 안 대입해 주고 앞에다가 이렇게 알파 P라는 걸 곱해서 계산해 줍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릴렉세이션 팩터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그냥 P 에스터리크를 그대로 넣어주면 요게 여기로 넘어가면 P 에스터리크 더하기 P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1이면은 그냥 여기서 계산된 걸 바로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지 않고 여기다 알파 P라는 값을 집어넣어요. P점에서 위치 P점에서의 알파 값을 집어넣는데 왜 이걸 해주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P 값과 요 P 값에 해당하는 요 P 값이 여기서 계산되면 새로운 P 값이 계산되면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U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이 속도장에서 U 값이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요 두 식에서 우리가 관계식을 이렇게 꺼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속도 U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추정된 압력장에서 우리가 속도장을 계산하고 그 속도장이 다시 질량 보존식을 만족돼야 되니까 질량 보존식을 계산해서 우리가
거기 그 질량 보존식이 만족돼야 되니까 새로운 압력을 계산하고 그 압력의 수정항을 이용해서 새롭게 압력과 또 그거에 수정된 압력이 고려된 속도장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는데 이 차이가 적어. 이 차이가 적어. 즉 처음에 추정한 압력이랑 죄송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립니다. 복잡하니까. 처음에 추정한 압력이랑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처음에 추정한 압력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한 압력의 차이가 적다. 그러면은 처음에 추정한 값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 값의 차이가 굉장히 작다면, 이 수정값이 굉장히 작다면 처음에 예상한 값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계산을 멈추는데 만약에 이 차이가 원래 우리가 설정한 그 값보다 그 설정값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기 갔다가 다시 옵니다. 또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언제까지? 요 P'이 우리가 원래 설정해 놓은 값보다 굉장히 작아질 때까지. 이렇게 되면 압력장과 속도장이 우리가 설정한 오차 이하로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수렴하는 그런 단계까지 계산되고, 이 과정을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는 거.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앞에 있는 이 값 자체가 임플리시트하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풀기 때문에 이렇게 simple이라는 이런 방정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이러한 관계식들을 이 수식을 누가 개발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팔링이랑 파탄카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이러한 수식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이제 대단한 이제 업적이죠. 수치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어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 해결하지 못했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어떤 P 에스터리크라는 처음에 가정한 값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를 100%다 반영하지 않고 앞에 뭐 이렇게 알파 P라는 거를 곱해준다고 그랬어요. 알파 P를. 왜 여기에서 새로운 값을 갱신할 때 알파 P라는 값을 집어넣냐? 이거를 얘를 1로 처리하면 이 차이를 다 반영한다는 건데 그렇게 다 반영하면 이게 굉장히 큰 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값이 돼서 이렇게 막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의 수정항이 이렇게 굉장히 과도하게 큰 값을 가지면 안정적으로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안정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웠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자체는 U에 대한 속도의 미분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마치 속도에 대해서 어떤 소스항처럼 이렇게 압력의 구배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소스항이나 싱크항이 생기면 이 내부의 플럭츄에이션이 되게 심해질 수가 있는데 그 차이를 굉장히 큰 차이를 그냥 한 번에 반영하면 얘가 수치 해석이 근을 찾아가는데 발산을 해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양을 한 번에 다 집어넣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일부분만. 그래서 그 속도를 반영하는 속도를 늦춘다. 그래서 이걸 감속이라고 합니다. 감속. 그래서 감속 완화. 우리가 under relaxation factor 또는 under relaxation coefficient라고 해가지고요. 이 알파라는 값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원래 계산된 변화를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값을 새로운 처음에 이 값을 다시 제자리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반복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한 계산이 계속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알파 p가 1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해서 그 우리가 계산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알파 p, 다시 말해서 언더 릴렉세이션 팩터는 0과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 p는 굉장히 이제 이율 배반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반복 계산 과정 중에서 압력 수정이 충분히 크게 이루어져야지 빨리 계산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압력 수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큰 값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계산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히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큰 값에다가 충분히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큰 값을 가져야 빨리 계산이 되고, 작은 값을 아까 0에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빨리 수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반복 계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큰 값을 갖는 게 좋은데, 너무 큰 값을 가지면 우리가 계산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큰 값과 작은 값 사이에 어떤 최적화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언더 릴렉세이션 팩터는 좀 이율 배반적인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속도 압력이 이렇게 계산이 되면, 새로운 압력값이 계산되면 이 압력값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새로운 속도 성분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속도 성분과 원래 이 식을 만족했던 속도 성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속도를 계산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의 U 성분의 언더 릴렉세이션 팩터, V 성분의 언더 릴렉세이션 팩터를 이렇게 각각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각 성분에 대해서도 압력과 똑같이 동일한 이유로 감속 완화 계수를 적용해서 천천히 집어넣어준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큰 값을 집어넣어주면 좋겠다. 왜냐? 그래야지 계산이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이런 좀 굉장히 복잡한 큰 값을 가져야 되면서도 작은 값을 가져야만 되는, 작은 값을 가져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경험적인 그런 값을 집어넣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더 릴렉세이션 팩터라는 것이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와 압력의 커플링 문제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심플이라는 메소드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심플 메소드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같이 했습니다. NCS 플런트에서 속도 압력 커플링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마이크로 채널에서 측류이동에 대한 계산을 우리 함께 했었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할 때 메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여기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뭐 메쉬 있고 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 솔루션 항목에 첫 번째 메소드라는 그 메뉴가 있었습니다. 메뉴에 솔루션의 메소드가 처음에 여기 딱 나와 있는데요. 그 솔루션의 메소드의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프레셔 벨로시티 커플링을 우리가 여기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킴 요게 보면 이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딱 선택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속도 압력 커플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 식을 풀 때 뭘 했었냐면 이 당시에 심플의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심플 메소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심플이라는 게 뭐였냐라는 게 이제 바로 설명해주면, 요 옆에 있는 요 알고리즘이 심플이었다라는 거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차분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예전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압력, 속도에 대한 커플링 기법이 여기 솔루션 메소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잠깐 얘기했던 요거 있죠. 언더 릴렉세이션 팩터, 감속 완화 계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 메뉴에서
아까 솔루션의 메소드가 아까 심플이라는 걸 설정했잖아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컨트롤 딱 누르면은 솔루션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컨트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그 속도, 그 반영되는 그 이터레이션하는 그 이터레이션에서 나온 그 수정치 값들을 얼마나 반영해 놓을 것이냐, 얼마의 속도로 반영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ntrols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계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under relaxation factor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감속 완화 계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큰 값을 가지면 얘가 막 플럭츄에이션이 생겨서 계산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값을 써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0.3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케이스 파일이랑 그 그리드 격자를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혼자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과 관련된 under relaxation factor는 0.3이다. 그래서 왜 0.3으로 했냐?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게 압력에 의한 진동이 생겨서 그 계산이 굉장히 그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압력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팩터가 굉장히 느리게 반영되도록 0.3으로 해준다. 반면에 density 아니면 body force 이런 건 0. 그냥 1이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계산된 값을 그냥 차이를 그냥 반영해 준다는 거고 모멘텀은 0.7이다. 그래서 여기 요 값은 속도는 반대로 압력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0.7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질에 대한 그 지배방정식 풀었죠. 물질의 질량 보존식이죠. 질량 보존식이기 때문에 얘 density에 대한 질량 보존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 1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under relaxation factor를 여기서 solution control에서 우리가 메뉴에서 선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pressure가 압력에 대한 요 under relaxation factor가 감속 완화 계수가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간단한 이런 알고리즘, 전체 알고리즘은 이러한 과정, 여기 수식을 전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심플 알고리즘을 구성을 한다. 이 계산 과정을 쭉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언더 릴렉세이션 팩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한 거는 속도와 압력 커플링을 해결하는 문제를 심플 기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대강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한다는 거는 좀 이제 어불성설인데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이렇게 수식을 전개해서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반이산화 관계식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고요. 사실은 이 심플 알고리즘 이외에도 다양한 속도 압력 커플링 해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심플과 피소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이 있고 또 심플에서 개선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리바이스드, 그러니까 심플 기법을 개선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플 C라는 게 있습니다. 심플 컨지스턴트,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제한 조건을 넣어가지고 심플 기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심플러 기법은 심플 기법을 제안한 파탄카가 1980년에 아까 1972년도에 스팔링이랑 파탄카가 심플 기법을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8년 후에 심플러를 파탄카 혼자서 또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그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연산 시간을, 즉 계산 시간을 조금 더 감소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아주 크게
큰 차이로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계산 시간을 좀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상업용 그 CFD 소프트웨어에서는 예를 들면 ANSYS나 이런 데서는 속도 압력 커플링 해결의 디폴트 기법으로 보통은 이제 심플러 기법을 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마이크로 채널에서의 그 측류 유동처럼 그냥 심플 기법을 써도 돼요. 그냥 뭐 꼭 굳이 심플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어, 그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플 C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말이랑 레이스비가 1984년도에 제안한 알고리즘인데요. 네, 특정 형태 유동 문제에서 이제 심플러만큼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심플러 기법, 그러니까 원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파탄카에 보다 명확하게 우수하다고 결론을 잘 짓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보통 심플이나 심플러 기법을 많이 쓴다. 심플 계열의 알고리즘에서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피소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이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건데 이건 뭐냐면 비정상 압축성. 우리가 비압축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플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비정상 압축성.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아니고 압축이 되는 그런 유동. 굉장히 좀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유동이죠. 이런 유동에서 속도 압력 커플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개발됐던 알고리즘인데 이 피소 알고리즘이 조금 수정을 거쳐서 정상 상태 유동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제 정상 상태 이 유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은 우리 심플 메소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압력을 예측을 했죠. 그래서 속도를 그 압력에 맞춘 속도를 계산하고 그 속도를 다시 질량 보존식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가지고 그 수정된 값이 크냐 작으냐를 봐서 그 수정된 값이 작으면 이게 수렴한 거다라고 한 거고 그 수정한 값이 수정된 값이 크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언더 릴렉세이션 팩터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한 수정된 양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예측 단계로 넘어가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플 알고리즘은 하나의 예측과 그 다음에 하나의 수정 단계를 거치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이 피소는 하나의 예측과 두 개의 수정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상 상태 유동에 대한 피소 알고리즘은 수정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됐다. 심플 알고리즘보다. 그래서 심플 알고리즘의 확장 버전이다라고 이렇게 간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 심플 기법을 뭐 굳이 두 번 수정하지 않아도 그 뭐 이렇게 압축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그런 특이한 그런 유동이 아닌 이상은 그냥 심플 기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소 방법이랑 심플 기법을 합해서 핀플이라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 심플이라는 그런 기법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도 전반적으로 그 이 CFD 하는 데 있어서 속도와 압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속도와 압력 커플링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러프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략화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식적으로는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그 정리된 형태로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그 수식을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압력을 가정하고 그 압력과 속도의 관계를 유도해서 그걸 다시 질량 보존식에다 집어넣고 그 차이를 계산하고 그 차이가 작은지 큰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 새로운 그 추정 압력값을 그러니까 압력값과 추정 속도값들을 집어넣어서 다시 할 건지 이런 과정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큰 개념만 이해하셨다 하더라도 속도와 압력 커플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높은 이해도를 한번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유체역학에 대한 수학적인 능력이랑 그다음에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쌓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부하게 되어서 조금 불편했을 겁니다만 다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설명,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